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인수위에 가서 2달간 당선자를 도와드렸고 근데 아무도 연설 비서관을 하겠다고 안 해가지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되는 유일한 비서관이고요. 그렇지. 또 유일하게 혼나는 비서관이에요. 다른 비서관은 대통령이 혼낼 필요가 없어요. 보고서 받고 보고하면 그렇지. 속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해요. 속으로 평가하죠. 쟤 좀 안 되겠다. 그런데 연설비서관은 말을 해줘야 돼요. 본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대로 오케이 하면 그 상태로 갖고 와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야죠. 근데 고치는 과정이 계속 혼내는 거죠. 왜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써라 계속 혼내니까 그 자리를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뭔가 역량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공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설비서관 자리에 오려고 안 쳐. 그러니까 저같이 역량도 안 되고 이제 공도 없는 사람, 인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서 일할 수 있어요. 영향도 안 되는데 8년씩이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이제 그 이전 이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예. 두 분이 출중하세요. 그리고 정말 더 결정적으로 그 이전 이후는 써준 대로 대통령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써주는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예. 근데 이 두 분은 본인이 쓰니까 써주는 사람이 역량이 필요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걸 이렇게 드러내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자기 문체가 글을 많이 써보신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자기 문체가 있거든요. 예. 우리 김태근 선배는 절대 그 자리 일 못해요. 아. 자기 글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은 그 자리에서 일을 못. 유시민 선배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2번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글을 좀 한번 써보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4.19 때하고 그때 5월 민주화 운동 2번을 했는데 굉장히 유 선배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유 장관님께서 새벽에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생각이네. 밤새도록 쓰셨는데 단 한 줄도 반영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두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분명해요. 자기 생각을 그분들의 어투와 문체로 논리 전개 방식으로 자주 쓰는 단어를 넣어서 그대로 써주는 거니까 저같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는 그냥 그대로 백지에다가 그리기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기 좋죠. 근데 겸손이 좀 지나치시네요. 왜냐면 아니 실제로 그래요. 저도 나름 좀 글 좀 쓴다고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누군가가 뭘 이렇게 인터뷰 하나 해주면 초안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걸 제가 수정할 수는 있어도 백지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잡아주는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볼 때 김태근 선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기적은 기적처럼 보니까 그게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셔봤지만 굉장히 그 MSG인가 그런 걸 많이 치셨어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써요. 있는 말만 써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범위를 절대 안 벗어나는데 거기에 많이 양념 조미료를 주셔서 하셨더라고요. MSG는 참고로 문성근의 약자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밀한 이야기. 보통 사람은 절대 겪어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8년씩이나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끝날 때까지 했고 그랬었죠. 나중에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책을 쓰시겠다고 그래서 글반을 사전에 이렇게 퇴임 한 6개월 앞두고 만들어 주셨죠. 글반? 예.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글을 좀 쓰자. 그러니까 봉화에 내려가시니까. 서클.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으로 글을 같이 쓰자. 일종의 이제 집단 창작 같은 걸 해보자. 그래서 서로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모여 앉아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뭐 치시면 우리가 또 거기다 추가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지원 뭐 그걸 들고 내려갔니 어쩌니 거기서부터 맞죠. 이게 틀어지기 시작해서 안 됐죠. 그 뜻대로 안 됐죠. 사실은 그 퇴임 후에 유일하게 하시고 싶었던 게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거였고 책을 쓰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느 땐가 뭐 내가 책을 쓴들 누가 읽어주겠는가. 그래서 이제 책은 안 쓰겠다.
하시고 결국 이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아유,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렇게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사람들 마음속에 저 비통하고 애통한 감정이 남아 있고요. 자, 다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 볼까요? 제가 두 분을 모시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황홀했던 10년을 두 분을 통해서 제가 막 향기를 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분들의 그 향기가 간접적으로 저한테 오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전에는 그런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5.18 이후에 한참 후에 해금되셔가지고 민주화 때로 기억하는데 광주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무게차 위에 올라가서 근데 그때 봤던 김대중의 후광 호처럼 굉장히 남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망월동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고 5.18 자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또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망월동에 내려갔다면서요. 예. 그러시고 나서 뭐 방명록에 이제 대통령 김대중만 썼던 이제 예. 방명록이 있고 그 전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내려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유족 붙들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울음 순간이 몇 차례 있죠. 근데 문익환 목사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그렇게 슬프게 오셨고 광주 민주항쟁 이후에 다시 그 망월동 묘역 가서 유족 붙들고 그렇게 슬프게 오셨고 가장 말년에는 그 권양수 여사 붙들고 이렇게 우신 거 이렇게 몇 차례 있죠. 근데 그때 우는 거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해도 썼지만 가셔서 나름대로 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대통령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 그 민중들의 울음의 강을 타고 그렇게 정상에 올라간 건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명록에 그냥 대통령 김대중, 여러분의 김대중으로 살겠다. 뭐 이런 정말 그 짧은 그 말 속에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봐도 그러네요. 그분들한테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어느 정도 한을 풀어준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예. 좀 들고 반면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에서 왜 그 한참 민주당 후보 경선할 때요. 당시 아마 첫 지역이 광주가 아니고 아마 제주도인가 제주. 그랬을 걸로 기억해요. 광주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그분들 경선하러 오시는데 지방에서 우리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노무현 좋아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될 것 같다가 막 그 분위기 아마 제 기억에 나중에는 뭐 정동영 후보 정도만 남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인재 하나갑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선두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고 광주에서는 분명히 노무현 뽑아줄 거야. 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셨던 기억이 나고. 김종관 후보 득표수 148표 김종원 카트야기 득표율 9.4%입니다. 기호 2번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득표율 37.9%입니다. 기호 3번 정동영 후보 득표수 54표 득표율 3.4%입니다. 기호 5번 이인재 후보 득표수 491표 득표율 31.3%입니다. 기호 6번 하나갑 후보 득표수 280표 득표율 17.9%입니다. 무효 4표입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십시오.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무현 후보의 대안론과 그리고 영남 후보로서의 본선 경쟁력을 유권자들이 노무현 강조해 후보의 그 감사의 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노무현 후보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같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이 지지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무현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저 같은 사람들도 대통령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저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10년 동안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10년 동안 놀았던 것이 이렇게 독이 될 줄이야. 요즘에 팟캐스트 하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지켜주질 못했고 소수파로서 계속 정적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고 계속해서 망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절대 내주지 말자. 최소한 저 사람들한테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민주주의가 이게 바람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선배님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 서문 맨 마지막에 예. 우리는 바람 앞에 서 있다. 좋더라고. 결국 뭐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후퇴를 해서 정말 반석에 올라온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화해롭고 그래서 그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북한의 투정 이런 것들이 저희 짜증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북이 와서 뭐 구걸하는 것이 그냥 짜증나서 할 정도로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지금 천지격차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 엄혹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정말 그 시퍼렇게 살아서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는? 지금 뭐 정치권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원래 선거철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깔끔하게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준이 똑같은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공천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치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환생하셔가지고 다시 이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역사가 그런 교훈을 또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은 제가 생각하는 두 분의 대리인으로서 한 번씩 이렇게 조언을 좀 주십시오. 그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습니까? 대리인은 아니고요. 저는 뭐 제가 임명해 드리는 거니까. 뭐 대통령을 뭐 도와드리거나 보좌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두 분께 철저히 배웠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다만 하나 이제 연설문을 쓰려면 그 좀 빙의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되어야 그분들의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 재임 중에는 말씀을 안 하셨겠죠. 탄핵당하니까. 지금 뭐 박근혜 씨는 뭐 나는 탄핵을 100번도 더 당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식으로 했으면. 어쨌든 재임이 아니셨다면 두 분 다 이런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를 외면하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들었던 얘기가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가 더러워도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 총선 처리되면 정치를 하라고 그랬죠. 출마도 하고.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 기적은 기적처럼 해서 나오지만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무관심, 외면 이런 게 이제 큰 문제죠. 글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라면 무슨 훈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정치판이 큰 대의가 먼저 전제가 된 다음에 그 대의에 맞는 판을 형성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래서 새 피도 수혈했고 뭐 그런 큰 틀의 어떤 그런 명분을 시대 정신 같은 게 그런 걸 딱 두고 이렇게 했는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오로지 이기는
그리고 또 자기 계파만 살리는 거기 작은 것들에 지금 전부 집착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은 큰 틀에서 이렇게 크게 생각해봐라라는 그런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야권에 어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서 사퇴하지 말아달라고 말리는 모양새 같은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모양새가 너무 빠져요.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이 영병으로 오셨어도 민주당의 어떤 그 정통성에 맞게 공천을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새누리보다 더 못하다는 공천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못 잡게 막는 것도 저는 정말 모양새에 빠지거든요. 이럴 때 야권에 두 분 딱 앉으셔가지고 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혼수를 좀 보여주시면은 야권 지지자들 좀 동의 좀 훨씬 덜한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두 분이 안 계시는 게 좀 그렇죠. 예.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나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뭐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애써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정치 뉴스를 들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아침에 글이 잘 안 써져요. 그러니까 되도록 멀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살아가는 게 다 정치인데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면한 그 야권의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뚜렷한 뭐 또 대책도 없고 또 참 답답한 거죠. 예. 사실 뭐 문재인 대표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를 떠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면 아니 또는 지금 그 자리에 문재인 대표 자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표로 있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문재인을 노무현과 이렇게 등치시키다가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친노가 따로 있다고 바라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정치를 네. 잘 몰라서. 근데 저런 건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손에서 못 놓는 거, 이렇게 연연해하고 그렇지. 집착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다른 면이 있었죠. 그 승부사 기질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모양새에 빠지느니 난 내 길 갈게 이런 스타일.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죠, 알고 보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원래 그 기정기실전을 오지 않는다 해서 언급했지만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최악이 되지 않게 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 협상하러 들어가면은 져요. 상대방한테. 특히 그 YS랑 담판으로 들어가면 뭐 거의 지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판을 깨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 때문에 그래요. 판을 깨지 않는 노력. 그래서 아마 그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분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인상이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맞는 인재들을 자기 그 이상을 실현하는데 맞는 인재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그 제야 인사나 젊은이들을 많이 그 발탁했죠. 지금 그런 좀 넓게 보는 그런 그 어떤 인재 발탁 이런 것이 이번에도 좀 정치권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호남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고립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내가 진정성 있게 대하면 영남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에서 보면 속으로 이렇게 느끼는 바탕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도 있죠. 저는 연설비서관 자리에 오려고 안 쳐. 그러니까 저같이 역량도 안 되고 이제 공도 없는 사람, 인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서 일할 수 있어요. 영향도 안 되는데 8년씩이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이제 그 이전 이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예. 두 분이 출중하세요. 그리고 정말 더 결정적으로 그 이전 이후는 써준 대로 대통령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써주는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예. 근데 이 두 분은 본인이 쓰니까 써주는 사람이 역량이 필요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걸 이렇게 드러내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자기 문체가 글을 많이 써보신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자기 문체가 있거든요. 예. 우리 김태근 선배는 절대 그 자리 일 못해요. 아. 자기 글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은 그 자리에서 일을 못. 유시민 선배 절대 못해요. 왜냐면 두 번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글을 좀 한번 써보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4.19 때하고 그때 그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인수위에 가서 2달간
당선자를 도와드렸고 근데 아무도 연설 비서관을 하겠다고 안 해가지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되는 유일한 비서관이고요. 그렇지. 그래. 또 유일하게 혼나는 비서관이에요. 다른 비서관은 대통령이 혼낼 필요가 없어요. 보고서 받고 보고하면 그렇지. 속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해요. 속으로 평가하죠. 쟤 좀 안 되겠다. 그런데 연설비서관은 말을 해줘야 돼요. 본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대로 오케이 하면 그 상태로 갖고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야죠. 근데 고치는 과정이 계속 혼내는 거죠. 왜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써라 계속 혼내니까 그 자리를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뭔가 역량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공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서로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모여 앉아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뭐 치시면 우리가 또 거기다 추가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지원 뭐 그걸 예. 들고 내려갔니 어쩌니 거기서부터 맞죠. 이게 틀어지기 시작해서 안 됐죠. 그 뜻대로 안 됐죠. 사실은 그 퇴임 후에 유일하게 하시고 싶었던 게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거였고 책을 쓰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느 땐가 뭐 내가 책을 쓴들 누가 읽어주겠는가. 그래서 이제 책은 안 쓰겠다 하시고 결국 이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아유,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렇게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사람들 마음속에 저 비통하고 애통한 감정이 남아 있고요. 자, 다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 볼까요? 제가 두 분을 모시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황홀했던 10년을 두 분 9월 민주화 운동 2번을 했는데 굉장히 유 선배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유 장관님께서 새벽에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생각이네. 밤새도록 쓰셨는데 단 한 줄도 반영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두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분명해요. 그 자기 생각을 그분들의 어투와 문체로 논리 전개 방식으로 자주 쓰는 단어를 넣어서 그대로 써주는 거. 그러니까 저같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는 그냥 그대로 백지에다가 그리기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기 좋죠. 근데 겸손이 좀 지나치시네요. 왜냐면 아니 실제로 그래요. 저도 나름 좀 글 좀 쓴다고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누군가가 뭘 이렇게 인터뷰 하나 해주면 초안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걸 제가 수정할 수는 있어도 백지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잡아주는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볼 때 김태근 선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기적은 기적처럼 보니까 그게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셔봤지만 굉장히 그 MSG인가 그런 걸 많이 치셨어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써요. 있는 말만 써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범위를 절대 안 벗어나는데 거기에 많이 양념 조미료를 예. 주셔서 하셨더라고요. MSG는 참고로 문성근의 약자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밀한 이야기. 보통 사람은 절대 겪어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8년씩이나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끝날 때까지 했고 그랬었죠. 나중에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책을 쓰시겠다고 그래서 글반을 사전에 이렇게 퇴임 한 6개월 앞두고 만들어주셨죠. 글반? 예.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글을 좀 쓰자. 그러니까 봉화에 내려가시니까. 서클.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으로 글을 같이 쓰자. 일종의 이제 집단 창작 같은 걸 해보자. 그래서 말씀 범위를 절대 안 벗어나는데 거기에 많이 양념 조미료를 예. 주셔서 하셨더라고요. MSG는 참고로 문성근의 약자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밀한 이야기. 보통 사람은 절대 겪어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8년씩이나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끝날 때까지 했고 그랬었죠. 나중에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책을 쓰시겠다고 그래서 글반을 사전에 이렇게 퇴임 한 6개월 앞두고 만들어 주셨죠. 글반? 예.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글을 좀 쓰자. 그러니까 봉화에 내려가시니까. 서클.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고 대신에 이제 온라인으로
글을 같이 쓰자. 일종의 이제 집단 창작 같은 걸 해보자. 그래서 서로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모여 앉아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뭐 치시면 우리가 또 거기다 추가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지원 뭐 그걸 예. 들고 내려갔니 어쩌니 거기서부터 맞죠. 이게 틀어지기 시작해서 안 됐죠. 그 뜻대로 안 됐죠. 사실은 그 퇴임 후에 유일하게 하시고 싶었던 게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거였고 책을 쓰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느 땐가 뭐 내가 책을 쓴들 누가 읽어주겠는가. 그래서 이제 책은 안 쓰겠다 하시고 결국 이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아유,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돼요. 그러니까 자기 문체가 글을 많이 써보신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자기 문체가 있거든요. 예. 우리 김태근 선배는 절대 그 자리 일 못해요. 아. 자기 글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은 그 자리에서 일을 못. 유시민 선배 절대 못해요. 왜냐면 2번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글을 좀 한번 써보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4.19 때하고 그때 5월 민주화 운동 2번을 했는데 굉장히 유 선배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유 장관님께서 새벽에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보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생각이네. 아니 밤새도록 쓰셨는데 단 한 줄도 반영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두 대통령은 자기 생각이 분명해요. 그 자기 생각을 그분들의 어투와 문체로 논리 전개 방식으로 자주 쓰는 단어를 넣어서 그대로 써주는 거. 그러니까 저같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는 그냥 그대로 백지에다가 그리기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기 좋죠. 근데 겸손이 좀 지나치시네요. 왜냐면 아니 실제로 그래요. 저도 나름 좀 글 좀 쓴다고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누군가가 뭘 이렇게 인터뷰 하나 해주면 초안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걸 제가 수정할 수는 있어도 백지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잡아주는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볼 때 김태근 선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기적은 기적처럼 보니까 그게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셔봤지만 굉장히 그 MSG인가 그런 걸 많이 치셨어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써요. 있는 말만 써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그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인수위에 가서 2달간 당선자를 도와드렸고 근데 아무도 연설 비서관을 하겠다고 안 해가지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되는 유일한 비서관이고요. 그렇지. 또 유일하게 혼나는 비서관이에요. 다른 비서관은 대통령이 혼낼 필요가 없어요. 보고서 받고 보고하면 그렇지. 속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해요. 속으로 평가하죠. 쟤 좀 안 되겠다. 그런데 연설비서관은 말을 해줘야 돼요. 본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대로 오케이 하면 그 상태로 갖고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야죠. 근데 고치는 과정이 계속 혼내는 거죠. 왜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써라 계속 혼내니까 그 자리를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뭔가 역량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공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설비서관 자리에 오려고 않죠. 그러니까 저같이 역량도 안 되고 이제 공도 없는 사람 인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서 일할 수 있어요. 영향도 안 되는데 8년씩이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 이제 그 이전 이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예. 두 분이 출중하세요. 그리고 정말 더 결정적으로 그 이전 이후는 써준 대로 대통령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써주는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예. 근데 이 두 분은 본인이 쓰니까 써주는 사람이 역량이 필요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걸 이렇게 드러내면 부딪혀.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렇게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사람들 마음속에 저 비통하고 애통한 감정이 남아 있고요. 자, 다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 볼까요? 제가 두 분을 모시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황홀했던 10년을 두 분을 통해서 제가 막 향기를 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분들의 그 향기가 간접적으로 저한테 오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전에는 그런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5.18 이후에 한참 후에 해금되셔가지고 민주화 때로 기억하는데 광주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무게차 위에 올라가서 근데 그때 봤던 김대중의 후광 호처럼 굉장히 남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망월동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고 5.18 자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또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망월동에 내려갔다면서요. 예. 그러시고 나서 뭐 방명록에 이제 대통령 김대중만 썼던 예. 방명록이 있고 그 전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내려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유족 붙들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울음 순간이 몇 차례 있죠. 근데 문익환 목사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그렇게 슬프게 오셨고 광주 민주항쟁 이후에 그 다시 그 망월동 묘역 가서 유족 붙들고 그렇게 슬프게 오셨고 가장 말년에는 그 권양숙 여사 붙들고 이렇게 우신 거 그렇게 몇 차례 있죠. 근데 그때 우는 거 외에는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이제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해도 썼지만 가셔서 나름대로 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대통령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 그 민중들의 울음의 강을 타고 그렇게 정상에 올라간 건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명록에 그냥 대통령 김대중, 예. 여러분의 김대중으로 살겠다. 뭐 이런 정말 그 짧은 그 말 속에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봐도 그러네요. 그분들한테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어느 정도 한을 풀어준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예. 좀 들고 반면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에서 왜 그 한참 민주당 후보 경선할 때요. 당시 아마 첫 지역이 광주가 아니고 아마 제주도인가 그랬을 걸로 기억해요. 광주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그분들 경선하러 오시는데 지방에서 우리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노무현 좋아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될 것 같다가 막 그 분위기 아마 제 기억에 나중에는 뭐 정동영 후보 정도만 남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인재 하나갑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 선두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고 광주에서는 분명히 노무현 뽑아줄 거야. 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셨던 기억이 나고. 김종관 후보 득표수 148표 김종환 카트야지. 득표율 9.4%입니다. 기호 2번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득표율